새야 새야 파랑새야. 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동화 농민들의 함성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PPT 화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갑신정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갑신정변에 배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외세 경제 집단에 대해서 농촌사회의 동요와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 선생님이 한 가지 시라고 할까요? 파랑새,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민요입니다. 전라도에서 이제 불려지던 민요인데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뭔가 부끄럽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오우 예.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갑자기 수업 하다 말고 수업 시작하자마자 노래를 부르고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궁금증을 갖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자락에 선생님이 이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짭짭. 그러면 바로 외세 경제 체제가 농촌사회의 동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딱 보면은 오늘 할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밑에 볼까요? 이모군란으로 개항 이후에 농촌 사회뿐만 아니라 개항기 이후에 도시 하층민들이 너무 일본에게 이제 경제적 침탈을 당해서 힘들어한다. 그로 인해서 이모군란에 많이들 가담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갑신정변이 위에서부터 개혁을 했지만 하층민들이 전혀 여기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금방 무너지게 됐다라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이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였다라는 게 바로 어제가 아니죠. 저번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배울 건요. 이 시기입니다. 검도 사건 이후 이 함경도 반공령 그리고 동학농민 운동 이전에 80년대에 농촌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근대 문물 수용 및 외국에 대한 배상금 지불 비용을 세금으로 농민에게 전가했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조선이 개화를 하니까요. 여러 문물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전차를 놔야든, 뭐, 우체국을 만들든, 어떤 걸 만들든 다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 이모군란에 의해서 재물보조약 맺었죠. 일본과. 그리고 갑신정변 때문에 한성조약 맺었잖아요.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잖아요. 그 비용까지 모두 세금으로 농민들에게 전가되죠. 왜냐하면 조선은 농촌 사회였어요. 당시 인구 대부분이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세금은 농민들이 부담했다라는 거예요. 역시 세금이 너무 힘들어졌고요.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로 인한 쌀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곡물 유출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출이라고 얘기해도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막 이렇게 거부감이 안 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곡물을 일본에게 판 겁니다. 근데 이게 유출 빠져나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당시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었나요? 불가능했죠. 불가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배부르게 삼시세끼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쌀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체에도 먹을 게 부족한데 이거를 일본으로 팔아간다며 국내에는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더 늘어나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경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일부 지방반이 뭘 선포하냐? 바로 이 방공령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막을 방자입니다.
곡식을 막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함경도, 평안도 이런 데가 있는데요. 함경도에는 안 그래도 농사가 잘 지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한데 이것이 일본 상인들이 이걸 사가니까요. 우리 함경도에 있던 사람들의 쌀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층민들은 먹을 게 없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니까 지방간들이 당연히 이걸 막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있었던 부속 조약 중에 이 방공령을 실시하려면 한 달 전에 우리에게 알려줘라 라는 게 일본의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지방간들이 미리 알려줬지만 일본 입장에선 들은 적이 없다, 알려주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로 항의를 하고 이로 인해서 방공령을 철회하게 하고요. 일본은 야 너네 방공령 때문에 우리 손해봤으니까 배상금 내놔 라고 하면서 되려 화를 내고 우리나라는 배상금을 또 지불하게 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세금 때문에 그리고 탐관 오리들이 농민들을 수탈하는 이 삼중고가 겹치면서 농촌은 정말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동학이 뭔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어요. 서약의 대항마로서 나온 교조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경주에서 이제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인데 조선에서 이걸 탄압했죠. 왜? 혹세무민한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현혹한다라는 명목하에 교조 최재우를 사형시키고 이 동학을 찍어 눌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세가 확장되니까 그를 기반으로 해서 몇몇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신도들이 여러 집회를 열었어요. 그 첫 번째가 삼례 집회인데 교조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줄 것과 동학에 대해 박해를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삼례라는 거 전라북도 삼례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데모, 시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탕가오리 처벌과 외세 백적 등 정치적인 주장을 요구하는 보은 집회를 충북 보은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종교적인 이야기였다면 보은 집회에서는 종교의 색깔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이제 정치적인 요구를 하게 됐어요. 상당히 많이 모였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 충북 이제 충청도 관찰사가 와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 달랠 정도로 상당히 큰 집회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 말은 동학이 정말 많이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고부 농민봉기입니다. 배경은 전라도의 고부라는 곳에 군수로 온 조병갑이 학정을 합니다. 학정이라는 건 학대하는 정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치를 막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만석부 사건인데요. 보라는 건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한데 저수지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예요. 물을 막아두는 보를 만들었는데 역시 농민들을 동원해서 만들죠. 그리고 문제는 이 물을 쓰는데 세금을 내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학정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의 대표적인 동학의 접주였습니다. 그 마을을 대표하는 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봉준이 고부 관할을 습격하면서 시작하게 돼요. 고부 관할에 조병갑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부 관할을 습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봉기를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조병갑을 파면시키고 농민들을 달랬습니다. 그러고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해서 진상을 조사하게끔 해요. 여기서 진상을 잘 조사해서 농민들을 잘 달래기만 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 안핵사 이용태는요 되려 봉기 주도자들을 탄압해요. 정몽주의나 그러한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그러자 이 농민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차 봉기가 시작돼요. 이 1차 봉기는 고부 봉기에 대해 정부가 탄압을 하자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 때문에 정봉준 등의 농민과 함께 무장이라는 곳에서 봉기를 해요. 고부 바로 옆쪽이에요. 고부 옆에 무장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무장현이죠. 무장현에서 봉기를 일으키면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가담하게 돼요.
이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건 동학을 믿는 사람과 당시 농민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정부군을 상대로 관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꽤 큰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고 황룡촌 전투에서도 연달아 승리를 하면서 파죽지세로 농민들이 그 전라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농민 세력을 모으고 정부에게 시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주까지 나아가게 돼요. 전주는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정말로 중요한 곳이죠. 이곳을 점령하기까지 됩니다. 이곳을 점령하기까지 되지 정부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보낸 군대들이 다 털렸으니까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자. 여기가 조금 가슴 아픈 건데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해요.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 그 이전에도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텐진 조약에 의해서 저쪽에 가 있었는데 본국에 가 있었는데 이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청나라에 다시 군대를 요청하게 돼요. 그러자 청나라가 군대를 파병하는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별표 쳤던 이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도 군대를 파병하게 돼요. 그러자 농민군들이 원했던 모양새가 아니죠. 외세 군대가 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패정개혁을 조건으로 정부군과 화약을 맺으니 그것을 바로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전주에서 화약을 화해하는 약속을 체결하게 돼요. 이 패정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과부 결혼을 허용해 준다든지 막 이러한 내용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오케이를 하게 되고요. 집강소를 설치하면서 전라도 일대에서 농민군들 스스로 개혁을 하도록 합니다. 개혁을 하도록 해요. 그러고 정부에서도 역시 이 군대가 이제 농민군들이 다 해산하고 이제 진압이 됐으니까 군대가 이제 갈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강소 설치해서 개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2차 봉기가 오는데 이게 뭐냐? 이제 농민군들이 전주 화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집으로 갔어요. 마침 여름이 막 될 때 모내기를 해야 돼.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민군들도 역시 집에 가야 했고 딱 아다리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산을 했는데 문제는 청나라와 일본 군대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청나라는 집에 갈락했는데 일본군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되려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이게 뭔 말이야? 경복궁에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왕이 있죠. 고종이 있어요. 이 고종이 있는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눈에 뭔데? 왜 그래? 하면서 청과 일본의 전쟁이 시작되게 돼요. 그것도 어디서? 바로 조선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일본은 청나라와 싸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아내기 위한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농민군들이 재봉기하게 되어 일본군들을 몰아낸다라는 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기 때문에 농민군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왕을 지켜내자. 일본군들 몰아내자 하면서 농민군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러고서 북진을 하는데 전라도에서 북진해서 공주에 우금치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곳은 언덕이에요. 부여라는 곳에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금치를 지나면 바로 공주 시내로 들어오는 그 언덕이에요. 그 언덕을 넘기만 하면 공주인데요. 여기서 관군과 일본군이 여기에 진을 치게 되고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농민군들은 어마어마하게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기관총도 있었어요. 기관총을 이제 필두로 해서 농민군들의 쪽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정말 많은 농민군들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농민군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정봉준까지 이제 정봉준 지도부들이 체포되고 처형되게 돼요. 정봉준은 우금치에서 잡히지 않고 전라도로 도망가다가 결국 어떠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히게 되는데 어쨌든 정봉군은 잡혀서 재판을 받고 처형되게 됩니다. 그 재판문도 지금도 남아 있고요.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봉주는 녹두 장군이라고 불렸어요. 왜냐면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아서 녹두라는 게 여러분들 콩인데 콩 중에서도 정말 작은 콩이 녹두콩이거든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빈대떡 부쳐 먹은 녹두전 먹을 때 쓰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그 녹두에 비유하는 게 바로 이 정봉준이요. 작지만 정말로 장군이다 해서 녹두 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를 지도로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고부농민봉기요. 첫 봉기였죠? 여기 고부라는 곳에서 첫 봉기가 팡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진압을 이제 안핵사가 오면서 이것들을 정리했는데 갑자기 또 농민군들을 탄압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무장이라는 곳에서 1차 봉기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고서 영광, 한평 이렇게 돌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황룡촌 전투, 또 황토연 전투 이런 것들을 겪게 되죠. 그러고 전주까지 여기 전주까지 점령하게 되고서 그러고 이제 청나라 군대와 여기죠.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하게 되고요.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바로 화약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의도가 조금 달라요. 청군은 아산만에 들어왔다는 건 이 길로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거죠. 농민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하지만 일본은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인천으로 들어왔다는 건. 그러고 전주 화약을 맺어서 이제 가세요 했는데 가지 않고 일본은 바로 6월달에 여기 한양의 경복궁을 점령해버리죠. 그로 인해서 바로 일본과 청나라는 전쟁에 바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청일전쟁의 시작이죠. 이 소식을 듣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농민군들은 다시 한번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2차 봉기를 일으켜서 북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기 공주로 바로 가기 직전 이 우금치에서 전투를 하고요. 많은 농민군들이 죽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이순창이라는 곳에서 정봉준이 다른 농민의 배신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압송되고요. 거기서 재판을 치르고 정봉준은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내포중학교잖아요. 이 홍성 우리가 있는 곳이 이곳인데 과연 이곳에도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아요. 이 내포, 특히 홍성, 예단, 바로 위에 있는 덕산, 아산, 서산, 당진, 태안, 이 일대에서 어마어마하게 농민군들이 봉기를 일으키고요. 여기 홍성, 우리가 있는 이 홍주 읍성에서 전투를 벌이고 홍주 읍성에서도 엄청나게 농민군들이 죽어나갔다. 그래서 충청도에서도 있었고 전라도에서도 있었고 뭐 강원도 또는 여기 평안도 할 거 없이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에만 있던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는 전라도만 이렇게 주목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펼쳐진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다. 특히 우리 충청도, 우리가 있는 이 지역 내포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학농민의 의의를 보려고 합니다. 반봉건, 반외세의 민족운동이에요. 왜 그러냐? 탐관오리를 처벌해라. 조세제도를 개혁해라. 라는 거에서 우리가 반봉건적인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옛날 것을 반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을 배척한다 라는 거에서 반외세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요구 중 일부가 어디에 반영되냐? 가보개혁. 다음 시간에 배울 가보개혁의 일부가 반영되게 된다.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라는 것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바로 보기에서는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뭔가 부시지 말고 하라는 거죠. 충효를 다해라.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죠.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라. 그리고 일본 오랑캐를 쫓아버려라. 역시 반외세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왕을 없애자는 느낌이 아니에요. 군대를 모으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라. 라는 거. 양반 귀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탐과 놀이들을 척결해라. 라는 이런 부분에서 본건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이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두, 아까 선생님 불렀던 노래에서도 녹두꽃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녹두밭. 바로 이 녹두는 정봉준을 의미하고 또는 동학농민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를 선생님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엄청나게. 어, 그 서울의 아픔, 서울 조선 시대의 그 신분이 있잖아요. 그 신분에 있는 그 낮은 신분의 사람들의 아픔, 농민들의 아픔, 그리고 지도자의 고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던 드라마여서 여러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다. 혹시 볼 수 있는 친구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댓글 이벤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걸 보려고 해요. 선생님 잠깐 쭉 넘길게요. 쭉 보면은 선생님 이거 봤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했잖아요. 이 파랑새는 일본군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밭. 농민군들이 있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녹두꽃이 떨어지면, 녹두꽃이라는 건 정봉준 또는 농민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이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청포장수, 백성들 또는 다른 농민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 걸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이제 동학농민군들을 탄압했던 이야기들이 이 민요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이 많이 불려져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우리가 역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키키야 이 노래는 120년, 130년, 그러니까 150년이 채 안 된 노래죠. 지만 구전돼서 지금까지 왔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쳐보면 이 녹두꽃의 OST로도 불려진 멋있는 버전들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댓글 이벤트는 동학농민군이 바라던 세상은? 이라고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동학농민군들이 바랬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동학농민군들은 왕이 없던 시대를 원했을까? 아니면 계급이 없는 시대? 아니면 모두가 잘 사는 시대? 탐관오리가 없는 시대? 어떤 시대를 원했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당시 상황을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참여한 친구에게는 역시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학농민 운동은요, 많은 논란도 있어요. 그 명칭에 따라서 동학농민 운동인지 동학농민 혁명인지 동학농민 반란인지 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 동학농민 운동으로 나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업 시간에 이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새야 새야 이거 음치인가? 아이씨 다시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현타오네.